휴대폰을 내려놓고 내용에 집중해 보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여성분이 고민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일과 가정, 그리고 자아 실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대 여성의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이자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 그녀의 솔직한 심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과거 직장 생활을 매우 즐겁게 여겼지만 결혼 후 새 아이의 엄마가 되면서 직장 생활이 버겁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수영이나 뜨개질 같은 취미 생활을 즐기는 반면 자신은 직장 생활을 놓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돈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토로합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고 싶은 그녀의 심정을 상담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녀는 매우 즐거웠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회생활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만족감을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경제적인 자유는 그녀에게 큰 기쁨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일 자체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요소였을 것입니다. 결혼 후 특히 새 아이를 키우면서 그녀의 삶은 크게 변화했습니다. 육아는 엄청난 시간과 에너지를 요구하며 직장과 가정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녀는 다른 엄마들이 취미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직장 생활은 더 이상 즐거움의 원천이 아닌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직장 생활을 놓을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돈에 대한 압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무감과 아이들을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있을 것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아이셋 키우는 엄마가 돈 하는 건 이해가 된다라며 공감합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게 낫지 수영이나 뜨개질이 뭐가 좋냐라고 반문하며 직장 생활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합니다. 이는 그녀가 현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직장 생활의 가치를 재발견하도록 돕기 위한 조언입니다. 스님은 남편이 돈 벌고 자기는 집에 앉아 뜨개질이나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그렇게는 못 산다라고 단언합니다. 이는 남편에게 모든 경제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또한 밖에 나가면 남편이 애들 낳고 나갔나라며 잔소리할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며 가정 내에서의 역할 분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간과하지 않습니다. 스님은 직장 생활의 자유로운 측면을 강조합니다. 직장에 있는 동안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 자유롭다라며 직장 생활이 그녀에게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는 그녀가 직장 생활을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자아 실현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회로 인식하도록 돕기 위한 조언입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승진해서 월급 500만 원 받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 자리에서 350만 원 받는 것에 만족하라라고 조언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승진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는 그녀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돈을 만지지 말라는 것은 거기에 너무 끌려다니지 말라는 얘기지, 돈을 아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그녀의 삶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삶이 가난하다고 나쁘고 그런 게 아니고 자발성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자발적인 검소함은 그녀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님은 돈을 벌지 마라, 돈에 집착하지 마라가 아니고 돈을 헤프게 쓰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되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버리고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돈을 계획적으로 사용하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은 그녀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님은 직장에서도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지 말고 직장에 다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직장 생활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아실현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직장 생활에서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는 것은 그녀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상담 내용 전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스님은 그녀에게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 버리기, 돈은 삶의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돈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인 삶의 태도,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선택한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직장 생활에 가치 재발견 직장 생활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자아실현과 사회적 관계를 위한 기회로 활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일과 가정, 그리고 자아실현 사이에서 균형을 찾고자 하는 현대 여성들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줍니다. 다음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한 가족에게 벌어진 일련의 사건과 그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여러 윤리적, 법적 문제들에 관한 것입니다. 얼마 전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 가족 문제에 대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전달해 드리면서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29년생 아버님의 큰 수술을 앞두고 시작됩니다. 아버님께서는 수술에 대한 걱정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당신께서 쓰실 돈을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버님은 건강을 회복하여 퇴원하셨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버님께서는 아들에게 맡겼던 돈을 돌려달라고 하셨지만 아들은 아버님의 건강 상태, 특히 치매 증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돈을 돌려드리는 대신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드리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분은 아버님께 돈을 돌려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친정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다음과 같이 조언드렸습니다. 동생에게 이는 단순한 간섭이 아니라 중요한 문제임을 분명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 치매 증상을 보이시더라도 돈을 관리하는 데에는 아버님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버님의 동의 없이 돈을 가져오는 것은 법적으로 절도죄나 강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관계라도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매달 생활비를 드리는 것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아버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돈을 돌려드리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돈을 돌려받으신 후 생각이 바뀌셔서 매달 돈을 쪼개서 받고 싶어 하신다면 그때 상황에 맞춰 다시 논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아버님의 의사를 무시하고 돈을 관리하려는 것은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저는 아버님의 아들에게 아버님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아버님께서 돈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더라도 그것은 아버님의 선택이며 아들이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자신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한 권리가 있으시며 아들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의식이 있을 때 자신의 죽음을 선택하는 문제에 대한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결정은 결국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묻자 신도들이 알아서 할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죽음에 대한 걱정보다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며 마지막 순간에 대한 결정은 남은 사람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이야기를 전달해 주신 분은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걱정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은 짐이 아니라 자식들이 알아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할지를 미리 결정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자식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경험을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제가 모셨던 스님께서는 평소에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소신을 밝히시었습니다. 병원은 병든 사람들의 집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병원에 데려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스님께서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을 때 주변 사람들은 스님을 병원으로 모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결정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평소에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밝혀두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버님께서는 가능하면 병원에 가지 않으시려고 하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편안하게 계시다가 운명하셨습니다. 어머님 역시 암으로 투병하시는 동안 수술을 거부하시고 자연스럽게 삶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본인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그것은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결정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대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얼마 전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신 한 분이 사연입니다. 그분은 친구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이후 연락이 끊기고 돈을 돌려받지 못해 힘들어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면서 저희가 나눈 대화와 함께 돈 문제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분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친구의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그 후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예전에 다른 지인들에게 돈 때문에 여러 번 실망한 경험이 있어서 더욱 힘들다고 토로하셨습니다.
돈 때문에 좋지 않았던 과거의 기억들이 떠올라 괴롭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면서 저는 먼저 빌려준 금액이 얼마인지 여쭤봤습니다. 그분은 몇백만 원 정도라고 답하셨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 하셨습니다. 알아보니 법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소송 비용이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이 들 수도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을 돌려받는 것보다 상대방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친구와 그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셨습니다. 돈을 받지 못하는 것도 속상하지만 인간관계가 틀어질까봐 더욱 걱정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과를 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가 너무 괴롭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결과가 불확실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소송을 진행했는데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더욱 실망할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일로 인해 더욱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우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돈 거래에 대한 자신만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포기하는 것이 단순히 손해를 보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통해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돈 거래에 신중하게 대처하면 더 많은 돈을 잃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영수증을 쓰지 않고 돈을 빌려줬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앞으로 돈 거래를 할 때는 반드시 영수증을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법적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 자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빌려준 계기가 친구의 부탁 때문이었다면 친구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것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친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지나치게 강요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수업료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돈 거래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300만 원을 잃었지만 앞으로 3천만 원, 3억 원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을 예방했다고 생각하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돈을 빌려줄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주는 마음으로 빌려주세요. 둘째, 투자 가치가 있다면 영수증을 정확하게 쓰고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셋째, 돈을 빌려주기 어렵다면 아예 빌려주지 마세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동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기보다는 그냥 주는 것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돈을 아까워하면 욕을 먹을 수 있지만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돈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못 받으면 돈만 잃는 것이 아니라 관계까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더욱 신중하게 생각하고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일을 통해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300만 원으로 큰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 더 큰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크게 깨우쳐 줬다. 고맙다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마무리하세요. 이번 상담을 통해 돈 거래에 대한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돈 거래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며 반드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과의 돈 거래는 더욱 신중해야 하며 돈을 잃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앞으로 더 현명하게 돈 거래를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돈, 이 한 글자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때로는 물처럼 우리 삶 곳곳에 스며들어 깊숙이 관여하고 있죠. 누군가에게 돈은 삶의 윤활유이자 꿈을 향한 발판이 되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벗어날 수 없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어릴 적 순수하게 꿈을 줬던 우리는 점차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돈의 강력한 힘을 실감하게 됩니다. 과연 돈은 우리 삶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며 우리는 어떻게 돈을 다뤄야 할까요? 역사 속 현자들은 돈에 대해 극명하게 대비되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검소한 삶을 강조하며 물질적인 풍요를 경계했지만 공자는 경제적 안정이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붓다는 모든 욕망을 버리고 깨달음을 추구했지만 유대교 경전 탈무드는 돈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처럼 돈에 대한 가치관은 시대와 문화를 초월하여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단순히 물건을 교환하는 수단을 넘어섰습니다. 돈은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자 사회적 지위와 성공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먹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부터 교육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까지 모든 것이 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기회를 얻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은 우리를 끊임없이 돈을 향해 달려가게 만듭니다. 하지만 돈은 결코 행복의 보증수표가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돈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돈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탐욕과 이기심을 낳고 인간관계를 파괴하며 심지어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불화, 형제 간의 갈등, 친구와의 배신 등 돈 때문에 발생하는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돈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요? 돈을 무조건 숭배하거나 무시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버리고 돈을 삶의 균형을 이루는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책임과 의무를 요구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직과 도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먼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돈을 쓸 수 있습니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여행을 통해 세상을 경험하고 예술 활동을 통해 삶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노후를 대비하고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며 꿈을 실현하기 위한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를 넘어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끄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돈을 나누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돈의 가치를 더욱 빛나게 합니다. 기부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원봉사를 통해 사회 문제 해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돈은 단순히 개인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돈은 마치 악기와 같습니다. 훌륭한 악기라도 연주하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 아름다운 음악이 될 수도 있고 소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을 풍요롭게 할 수도 있고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돈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사람은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곡을 연주할 수 있지만 돈에 휘둘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내며 고통받을 것입니다. 돈은 거울과 같아서 우리 내면의 모습을 비춰줍니다. 돈을 탐욕스럽게 추구하는 사람은 탐욕스러운 모습이 드러나고 돈을 베풀고 나누는 사람은 따뜻한 마음씨가 드러납니다. 돈은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를 넘어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돈을 맹목적으로 쫓기보다는 자신의 행복과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욱 의미 있는 삶일 것입니다. 돈은 수단일 뿐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돈은 우리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돈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고 돈과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은 삶의 도구일 뿐 우리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돈을 넘어선 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대한 끊임없는 성찰과 고민을 통해 우리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